2003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한 석회암 동굴.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이 마주한 것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아이의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해골이었습니다. 키는 1m도 되지 않고 두개골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작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른 설명은 이것이었죠. 아마 현대 인류가 병에 걸린 경우일 거야. 그런데 정말 그 설명이 맞을까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단순히 병든 호모사피엔스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이 해석이 왜 편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결론인지, 그리고 왜 이들을 아픈 사람으로 부르는 순간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완성된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발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병이다라는 설명은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키가 작고 뇌가 작고 외형이 현대 인류와 다르니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소두증, 외소증, 갑상선 질환 같은 여러 병명이 빠르게 언급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화의 정상에 있고 그들은 예외적인 사고였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설명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삐걱거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숫자입니다. 플로레스 섬의 동굴에서는 한 개체가 아니라 여러 명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만약 특정 질병 때문이라면 이렇게 많은 개체가 거의 같은 체형과 골격을 공유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병은 개인에게 나타나지만 진화는 집단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시간입니다. 이들은 한 세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플로레스 섬에서는 수만 년에 걸쳐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개체들의 흔적이 이어집니다. 병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지속성입니다. 질병은 환경과 유전이 우연히 맞아떨어질 때 생기지만 수만 년 동안 같은 우연이 반복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집착하는 부분이 뇌 크기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뇌는 현대 인류는 물론이고 침팬지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일 리 없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뇌가 작으면 모든 것이 떨어질 거라는 전제 말이죠.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결과일 뿐 기능을 직접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LB1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두개골입니다. 이 해골은 여러 질병 모델과 비교 분석됐지만 어느 하나의 질환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특징은 소두증과 비슷해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 병의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만 설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건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좋은 설명은 많은 가정을 덧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몸 전체를 보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팔과 다리 비율, 손목뼈 구조, 발의 형태는 현대 인류와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손목뼈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성장 장애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병은 몸의 비율을 망가뜨릴 수는 있어도 이미 사라진 조상형 구조를 되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골격은 마치 오래된 인류의 특징과 일관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이 모든 특징이 서로 다른 병들이 복잡하게 겹쳐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라고 믿는 것. 둘째, 이들이 애초에 현대 인류가 아닌 다른 진화 경로를 가진 집단이었다고 보는 것. 어느 쪽이 더 단순하고 덜 억지일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두 번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일관성 때문입니다. 키, 뇌 크기, 골격 구조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은 병보다는 진화에 가깝습니다. 물론 질병 요소가 일부 개체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철새는 아닙니다. 병은 배경일 수는 있어도 주인공은 되기 어렵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이들의 유골은 단순히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석기 도구가 함께 발견됩니다. 날이 일정하게 다듬어진 돌도구, 사냥과 도축에 쓰였을 흔적이 있는 동물뼈들이 같은 지층에서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개인의 흔적이 아니라 그곳에 지속적으로 살던 집단의 흔적입니다. 특히 석기의 형태가 중요한데 이는 즉흥적으로 만든 도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칙과 전통이 있는 제작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병든 소수의 현대인이었다면 이런 기술적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를 병든 사람으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이해는 피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의 세계관을 지켜주지만 증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인간이 망가진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달라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완성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이 불편한 가능성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굴 안쪽 바닥에는 작은 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깨진 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반복된 손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크기는 작고 투박해 보이지만 우연히 부서진 형태는 아닙니다. 이 도구를 만든 존재의 뇌는 놀라울 만큼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뇌가 이렇게 작은데 정말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섹션에서 분명히 짚고 갈 결론은 하나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남긴 흔적을 보면 이들의 한계는 뇌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뇌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단순한 공식을 익혀왔습니다. 머리가 크면 똑똑하고 작으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진화사를 배울 때도 뇌 용량은 늘 중요한 기준으로 등정합니다. 그래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두개골을 처음 본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지능도 그만큼 낮았을 것이다. 이 판단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현대 인류는 큰 뇌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공식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의 크기는 잠재력의 일부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가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기가 크다고 해서 항상 빠른 건 아니고 작은 기기라도 목적에 맞게 설계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뇌도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남긴 도구를 보면 이 생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무작위로 깨진 돌이 아닙니다. 일정한 각도와 크기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만들어졌고 용도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자르기, 긁기, 다듬기 같은 기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도구 제작 방식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형태의 석기가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는 누군가 혼자 떠올린 아이디어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공유되고 전달된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술의 전승은 단순한 손재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억, 모방,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계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말이나 문자로 표현된 고급 사고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생각은 훨씬 실용적입니다. 언제 사냥해야 하는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위험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 말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수만 년 동안 플로레스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이런 판단을 반복적으로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집니다. 까마귀나 문어는 인간보다 훨씬 작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지능은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환경과 과제에 맞춰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사회 구조를 가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도구, 사냥의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건 우연이나 본능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안정적인 기록입니다. 이들의 뇌는 작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뇌는 플로레스 섬이라는 환경에 맞게 조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판단을 해내는 방향으로 말이죠. 어쩌면 이들은 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 해석에 조심스럽게 힘을 실어줍니다. 플로레스 섬의 여러 유적에서 규칙적으로 제작된 석기들이 반복적으로 출토됩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또한 도축 흔적이 남은 동물뼈들은 이들이 단순히 죽은 동물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냥하고 처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사고의 결과가 행동으로 남은 경우에만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증거가 아주 뛰어난 지능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생각하지 못해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이요. 이 섹션에서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뇌가 작다고 해서 지능까지 작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를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들의 한계는 두개골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플로레스 섬의 숲은 조용하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가깝고 땅은 좁고 먹을 수 있는 자원은 언제나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아남는 생명체의 모습은 우리가 대륙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그렇게 작아졌을까요? 이 섹션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플로레스에서의 작아짐은 퇴화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된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집이 줄어드는 걸 실패처럼 느낍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쪽이 진화의 정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 1m 남짓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를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존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환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인간 중심적인 기준만 들이댄 결과입니다. 섬이라는 공간은 대륙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먹이는 제한적이고 포식자와 경쟁자도 다르고 도망칠 공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몸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공식이 자주 깨집니다. 오히려 필요한 에너지가 적고 적은 자원으로도 버틸 수 있는 쪽이 생존에 유리해집니다. 이 현상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과거 플로레스 섬에는 난쟁이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대륙에서 온 거대한 조상의 후손이었지만 섬에 고립된 뒤 점점 몸집이 작아졌습니다. 반대로 쥐 같은 작은 동물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섬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환경이 요구하는 크기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신체가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키, 가벼운 몸, 적은 에너지 소비. 이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플로레스 섬에 맞춰 최적화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는 큰 몸보다는 적은 자원으로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처음부터 작은 인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이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던 호모 에렉투스 집단 일부가 플로레스 섬에 고립됐고 수만 년에 걸쳐 점점 몸집이 작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앞선 모든 특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미 도구를 만들 줄 알았고 다양한 환경에 어금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섬에 고립됐다면 생존 전략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대형 동물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장거리 이동도 필요 없어진 환경에서 큰 몸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아진다는 건 단순히 키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격, 근육, 내부 장기까지 모두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퇴화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퇴화는 방향을 잃은 변화지만 이 경우는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화를 경쟁처럼 생각합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은 걸 차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화의 실제 기준은 훨씬 단순합니다. 오래 살아남았는가? 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 앞에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플로레스 섬에서 매우 오랜 시간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플로레스 섬에서 태어나 그 환경에서만 살아야 했다면 과연 지금의 몸이 최선이었을까요? 큰 키, 많은 에너지 소비, 복잡한 사회 구조가 정말 유리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선택은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흔적은 이 해석에 조심스럽게 힘을 보탭니다. 플로레스 섬에 발견된 난쟁이 코끼리의 화석은 실제로 몸집이 점진적으로 줄어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간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환경 압력에 따른 장기적 변화의 증거입니다. 또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유골이 발견된 지층은 이들이 단기간 머물다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 그곳에 정착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석기 도구들도 중요합니다. 이 도구들은 섬의 환경에 맞춰 크고 복잡하진 않지만 필요한 기능은 충분히 수행합니다. 이는 몸집이 줄어든 것처럼 기술도 환경에 맞춰 조정됐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과도한 능력보단 필요한 만큼의 능력이 선택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화석은 말이 없고 시간은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작아진 몸은 우연이나 실패의 흔적이라기보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섹션에서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플로레스에서 작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플로레스 섬의 지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흔적이 옅어집니다. 석기는 줄어들고 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무대를 떠난 것처럼 말이죠. 흔히 떠올리는 설명은 단순합니다. 약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수만 년을 버텨온 존재가 갑자기 약해서 사라졌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 섹션에서 분명히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진화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세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종의 멸종을 이야기할 때 종종 힘의 문제로 단순화합니다. 더 강한 종이 살아남고 약한 종은 사라진다는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플로레스 섬에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보여준 삶의 궤적을 보면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수만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공간이 좁은 섬에서 오랫동안 버텼다는 건 이들이 이미 그 환경에 잘 맞춰진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약했다면 훨씬 이전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빙하기의 변화, 해수면 상승과 하강, 기후변동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안정적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플로레스 섬은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대규모 분화가 일어나면 작은 섬의 생태계는 한 번에 크게 흔들립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집단 규모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산 폭발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훨씬 조용하지만 더 결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입니다. 현대 인류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이동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사냥 방식이 바뀌고 불의 사용이 늘어며 생태계 전체에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경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소수 집단은 항상 불리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질병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 가져온 병원균은 오랜 시간 고립되어 살아온 집단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질병이 퍼지면 그 영향은 눈에 띄는 흔적 없이도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몰아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흔적은 갑자기 끊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는 이들의 사라짐이 급격한 멸종이라기보다 서서히 밀려난 과정에 가까웠음을 암시합니다. 살아남을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선택지가 사라진 결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화는 항상 더 나은 존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존재를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어제까지 가장 적합했던 전력이 오늘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이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플로레스 섬의 특정 지층에서는 화산화층이 두껍게 쌓여 있으며 그 전후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유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대규모 분화가 실제로 생활 환경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또한 이후 지층에서는 현대 인류의 석기 유형과 다른 동물의 분포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는 새로운 존재의 등장과 함께 생태계가 재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싸워서 졌다기보다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 것일 가능성이 틉니다. 그들의 전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자의 이야기라기보다 변화에 밀려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섹션에서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진화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다른 규칙의 세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왜 이 존재를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단서로 이어집니다. 플로레스 섬의 동굴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벽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고 바닥에는 더 이상 새로운 발자국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작은 뼈들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이 섹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불편함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진화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원숭이에서 시작해 점점 키가 커지고 뇌가 커지고 결국 현대 인류에 도달하는 그림 말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현재의 우리는 목적지이자 결승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존재들은 모두 중간 단계처럼 보입니다. 덜 완성된 존재, 아직 도착하지 못한 존재 말이죠. 하지만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망가뜨립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작고 뇌도 작았지만 그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도 아니었고 우리를 향해 진화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삶의 형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만약 진화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었다면 어떨까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그 갈래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잘못 들어선 길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세계에는 더 이상 그 길이 남아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최종 형태라고 부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남은 존재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살아남았으니 옳았고 사라졌으니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결과를 원인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사라진 것은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환경과 조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의 이야기라기보다 가능성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버그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설정값으로 작동한 인간에 더 가깝습니다. 작은 몸, 작은 뇌, 섬에 최적화된 삶, 그 조합은 한때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조합이 실제로 성공적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존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외에도 과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집단들. 그들 중 다수는 우리와 비슷한 시간에 살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이 사실은 영광이기보다는 우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를 단수로 말하지만 실제 역사는 복수형에 더 가까웠습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공존했고 서로 다른 해답을 시험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그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 해석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플로레스 섬의 유적에서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단기간 머물다 사라진 흔적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생활한 구조가 발견됩니다. 특정 동굴에서는 여러 층에 걸쳐 석기와 유골이 이어집니다. 이는 한두 세대의 우연한 정착이 아니라 세대를 거친 삶의 누적입니다. 이런 흔적은 미완성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흔적이 갑자기 끊어지는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그 앞에는 분명한 삶의 밀도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 설계된 존재가 빠르게 도태된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작동하다가 조건이 사라진 시스템의 마지막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맥락에서 보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비극은 플로레스 섬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이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인간상만을 정상으로 여겨왔고 그 외의 가능성을 예외나 오류로 취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인간은 말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답이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 다양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는 것. 이 섹션에서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때 가능했던 인간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